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부모님들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겠어요? 세상 모든 부모에게 그 자식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모님의 눈엔 가장 귀한 존재일 거고, 아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 우리 애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지, 속으로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 귀함을 아주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남의 자식은 마치 종 부리듯 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의 대표 주자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정하고 기품 있는 분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들에겐 꿀 떨어지고 며느리에겐 뼈 떨어지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의 세계관은 단순했습니다. 내 자식이 꿀, 지켜야 할 보물, 남의 자식이 꿀, 언제든 부려도 되는 인력. 그리고 이 세계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도, 제가 제 가족 일로 바빠도 그분 눈엔 늘 우리 아들의 편안함과 우리 아들의 피로가 최우선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들 둘 그리고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시아주버니 한 분, 내 남편, 그리고 시누이 딱 이렇게 구성된 가족이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시댁에 발을 들였던 그날 이미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중하게 차려입고 마음을 다잡으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 저는 당연히 모두가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기대했죠.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큰 쟁반을 든 채 식탁 위 빈 그릇을 치우고 새 반찬을 날라다 놓고 컵에 물을 채우느라 숨도 고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솔직히 그분이 시댁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집이 아니라 일터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아무도 그분을 형수님이나 새언니 같은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죠. 저기, 물 더 갖다 줘. 아, 여기 이거 좀 치워요. 이거 부족한데? 저기서 좀 가져와요. 톤도 너무나 명령조였고 서로 대하는 태도에서 가족 같은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심부름시키는 사람과 그걸 묵묵히 하는 사람의 관계 같았죠. 그분이 며느리라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시켜준 후에야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형수님이야. 인사드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쨍, 놀람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뭐라고? 형수님? 아까부터 물 달라, 치워라 하던 이분이,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일하는 아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정말인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접받는 며느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아, 이 집은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하는 집이 아니구나. 일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집이구나. 하지만 그땐 그냥 웃으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죠. 그날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과 거실을 수십 번 오가며 식탁에 그릇을 치우고 물을 날라주고 손님들 식사하는 사이에도 혼자 허리를 숙이고 움직이던 형님. 저는 결국 남편에게 물어봤죠. 오빠,
오늘 나 사실 형수님은 처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로 착각했었어. 근데 결혼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나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불안이 기우였길 바랐을까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 그거? 경수님이 원래 말수도 적고 그냥 조용히 일하시는 편이야. 원래부터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상하다 느낀 적 없는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 마치 별것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치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불길하게 그려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땐 그래, 형수님이 원래 그런 성격일 수도 있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눌러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똑같았어요. 결혼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딱 하나, 제 삶에 시어머니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겼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형님이 시댁에서 말수가 없었구나. 왜 형님이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부엌과 거실을 묵묵히 오가며 일만 했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며느리를 부려먹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놀려먹는데 온 힘을 다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또 기가 막혔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예고 없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안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바로 청소에 대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이건 왜 여기 있어? 창틀은 왜 이렇게 먼지가 쌓였어? 그런데 진짜 압권은 남편 퇴근 시간대에 벌어지는 장면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갑자기 청소기를 꺼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며느리가 힘들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좁은 거실을 이리저리 기어 다니듯 청소기를 밀고 다니는 겁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남편 눈엔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허리를 숙이고 땀까지 훔쳐가며 청소를 하는 우리 시어머니. 그 옆에 멀쩡히 서 있는 며느리인 저. 아이고, 우리 엄마 며느리가 있어도 청소까지 해주네. 남편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게 다 의도된 그림이었죠.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오빠 엄마가 일부러 오빠 올 시간에 청소기 돌린 거야. 그거 전부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게 참 너무 유치한 상황이잖아요. 결국 아무 말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 보통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손을 다쳐 깁스를 하고 있어도 아들만 보이면 설거지를 하는 척을 합니다. 심지어 허리가 좋지 않아 늘 조심한다면서 아들만 들어오면 갑자기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척까지 하죠.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아들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치 다급하게 뭔가 하던 사람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왜 굳이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아들이 우리 엄마가 며느리 집에 가서 일까지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시댁에 가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집 가면 일해주잖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에 오면 일을 좀 해야지. 안 그러니? 아니,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면 될 일을 굳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일했다는 모양새를 만든 뒤 그걸 빌미로 저를 부려먹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놀려 먹으면서 부려먹는 데 있어서는 이분이 단연 1인자였죠. 형님은 이미 오래전에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늘 무표정하게 시어머니 말이라면 시키는 대로 하고 반발은커녕 고기조차 잘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점점 그 무표정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이 집 며느리의 숙명이구나 하는 체념 말이죠. 그렇게 나날이 무기력해져 갈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버니가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고 코로나 시국에도 꾸역꾸역 버텨냈던 곳이었죠. 그런데 결국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유지비와 인건비는 감당이 안 되고 아주버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가 더 커져 차라리 접고 주방장으로 취직하는 게 낫겠다라고요. 그리고 그 취직 자리가 하필 부산이었어요. 결국 아주버니와 형님은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아주버니는 시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하게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일종의 든든한 수입원 같은 역할이었겠죠. 그런데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아주버니가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정착하고 나면 그때 다시 드릴게요.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형님 부부가 부산으로 내려간 후 시어머니는 곧 새로운 표적을 찾았습니다. 형님 부부가 더 이상 용돈을 못 드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죠. 그거 다 첫째 참깨야. 겉으론 곰같이 느릿느릿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우처럼 계산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아주버니랑 형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며느리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면서 어깨까지 두드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형님을 온갖 나쁜 말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부산 내려간 것도 다시댁이랑 멀어지고 싶어서야. 이제 발 빼고 살겠단 거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말할 수 있나 싶었죠. 그리고 곧 시어머니의 본론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 집에서 용돈을 안 준다니 너희가 조금만 채워줘야겠다. 100만 원이면 돼. 그 정도는 더 줄 수 있지? 저희 부부는 이미 매달 시댁에 100만 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 원을 더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매달 200만 원을 시댁에 보내라는 얘기였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는데 월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고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해야 할 돈인데 게다가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줄 아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더 줄 수 있지 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저희가 숨겨둔 보물 창고라도 있는 것처럼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유롭지 않아요. 이미 매달 100만 원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드리는 건 힘들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저도 일하고 있어요. 저도 벌고 있어요 라고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니까.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죽는 소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요즘은 아버지랑 폐지 주우러 다닌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어디가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참고 있다. 늙어선 꼭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 못 먹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다 뻥이었습니다. 당연히 알죠. 왜냐면 저희 시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두 분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제력이었죠. 만약 정말로 저 정도로 못 먹고 병원도 못 갈 정도라면 그건 돈 문제라기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결국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건 그냥 며느리 괴롭히려고 하는 쇼라는 것을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아들아, 내가 이렇게 불쌍하다를 각인시키고
그 불쌍한 이미지로 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패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강도가 달랐습니다.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남편이 중간 지점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남편의 발이 시어머니 쪽으로 살짝 기울어질 때도 있었어요. 다만 제 성격을 아니까 그걸 티내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엔 일이 터지고 말죠.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호했고 첫 마디부터 이랬죠. 할 말이 있어서 집에 갈게. 내일. 그러니까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순간 심장이 한번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런 경우 대부분 좋은 얘기일 리 없었으니까요. 속으론 전화를 하면 될 일을 굳이 얼굴까지 보고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죠. 네, 오세요. 그 다음날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소파에 자리를 잡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차를 내올 건 없고 그냥 앉아라. 바로 말할 테니까.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네 시누이 취업했단다. 너무 대단하지 않니? 쌍둥이 키우느라 그동안 경력 단절이었었는데 취업에 성공을 했어. 아,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잘 되었다고? 넌 정말 생각이란 게 없는 애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손주 둘 돌봐야 하는데 취업을 한 이유가 뭐겠니? 너도 머리가 달렸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네? 그게 무슨... 엄마가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 용돈 주려고 취업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 녀석들보다 딸이 이래? 어? 난 결혼만 시켜놓으면 며느리 밥 얻어먹고 호강할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는 부산으로 튀어버리고 하나는 이렇다 저렇다 행동도 안 하고 결국 내 딸이 나선 거 아니야. 지 엄마 불쌍하니까. 아,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뭐? 좋아? 아휴, 진짜 내가 참는다. 어? 교양 있는 내가 참는다고. 그래서 말인데 너 놀잖아. 네? 논다고요? 그래. 이 집안에서 노는 사람이 누구냐? 너밖에 더 있냐? 너 우리 손주들 좀 돌봐야겠다. 집에서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우리 손주들 보라고. 우리 딸이 엄마 용돈 주려고 일하니까 너는 돈 아까워서 나한테 안 주니까 그렇게라도 때우라고. 노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노는 사람이 시누이 쌍둥이를 돌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어머, 어머니,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어머니, 저기 잘 보세요. 저기 보이세요? 안 보이나? 눈을 똑바로 떠보세요. 저기요. 저기 실루엣 안 보이세요? 뭐? 어딜 보라는 거야? 저기 어머니, 저기 쭈그리고 앉아있는 놈. 낯익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미리 마음속으로 웃음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이잖아요. 유리창 너머 아파트 단지 한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둘째 아들, 제 남편이었죠. 그 해에 이 집안 남자들에게 무슨 재앙이 들이닥쳤는지 남편도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딱 2주째 되는 날이었죠. 그 2주 동안 집안에서 하루 종일 마주치며 보내던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저는 이미 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놀아요. 저는 집에서 일하거든요. 제 시키세요.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죠.
이 2주 동안 같이 있으니 정말 질리더라고요. 조카들 좋아하잖아요. 아주 잘 돌볼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 용돈 드리기 위해 돌봐야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역시 어머니가 자식들은 참 잘 키우셨어요. 그렇죠?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더니 아무 말 없이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현관문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단지 한쪽에 앉아있던 남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등짝을 때리고 손가락을 세워가며 삿대질을 하며 무언가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던 저는 그 말들이 굳이 들리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호통치던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발걸음을 돌려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남편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마치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잔뜩 구겨져 있었고 입꼬리 완전히 아래로 처져 있었죠.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무슨 말? 나 등짝 맞았잖아.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 다 쳐다보는데 창피하게. 그거 시작에 불과해. 뭐? 시작?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죠. 앞으로 팔도 허벅지도 단련되어야 할 거야. 애들 보려면 체력이 필요하거든? 게다가 어머니 용돈 벌어다 드릴 일인데 아들로서 얼마나 보람차겠어? 아니, 그게 등짝만 맞아서 다행이지. 앞으로는 엉덩이, 허리까지 풀코스로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힘내. 엄마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는 거실로 걸어가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현관 앞에 서서 등짝을 문지르며 그게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몰라 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의 퇴직건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요즘 제 취업이 쉽지 않을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혼 전 하던 일 기억나시냐고. 저는 IT 쪽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일을 받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편을 믿는다고 했어요. 곧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만일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시지 말라고. 젊은 사람인데 입에 거미줄 치겠냐고 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래, 그럼 그동안 네 시어머니 내가 간수하마. 이 사람이 뿔뿔거리면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이긴 해. 그런데 오늘은 좀 충격받은 것 같더라. 아들들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첫째 이어 둘째까지 일이 잘 안 되었다니까 울면서 들어왔더라고. 암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네 시어머니 내가 잘 간수하도록 할게. 그리고 절대 악의는 없는 사람이야. 그걸 좀 알아줬으면 해서 연락했다. 저도 알아요, 아버님.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들 꼭 다시 일어날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 간수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악의는 없습니다. 아시죠, 아버님? 그렇게 한바탕 소동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저는 기꺼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벌면 되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이 해낼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결국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신우의 아이는 시어머니가 돌보고 계십니다. 그 대가로 용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그냥 서로 눈치를 좀 보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죠. 아마도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했으니 저에게 뭐라 할 말이 없는 시어머니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성격이 변한 건 아니겠죠? 솔직히 압니다. 남편이 취업에 성공하면 아마 그때부터는 또다시 저를 놀려 먹으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시절이 조금은 그립기도 합니다. 짜증나고 얄미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 속엔 아주 미세하게나마 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게 악이 없는 장난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셨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울컥하긴 했었죠. 아,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았다가 미웠다가 또 그리워졌다가 경계했다가 아마 이것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가장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